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전 투표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세 분 모시고 대선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철호 메르겐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전 투표율 현재까지 1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사전 투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방금 보도해드린 대로 사실은 사전투표가 이렇게까지 높아지리라고는 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정권 교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네.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지금 사전 투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역시 국민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다하고 있다. 국민들이 뭐 출장이라든가 여행, 다양한 일로 인해서 투표를 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4년, 2016년에 지난 선거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지난 겨울, 그 추웠던 겨울에도 국민들이 그 분노하고 좌절했던 심정들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네. 물론 아마 사전투표의 성격상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많이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투표를 보더라도요. 그렇다면 그런 분노의 표심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네. 관심을 모으긴 하지만 사전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대로 간다면 20% 돌파 무난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 추세라든지 여론조사 상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사전투표 의향 이런 등등을 좀 감안했을 때 20%는 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사전 투표율로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단서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이 영남 지역 TK,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좀 낮고 예. 네네. 호남과 충청권 쪽의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은 곳, 세종시 쪽에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지역의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지역이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 호남 패권을 둘러싼 그 다툼이 있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호남 쪽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은 그 현상은 네. 아무래도 지금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영남 호남 투표율이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전남 지역이 22%, 네. TK 지역이 13%. 그냥 대략 하더라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정권의 흐름들을 본다면 박근혜 정부를 사실상 이제 영남 TK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심판의 마음들이 호남 지역에 강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호남에 많이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조직력도 막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의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집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샤이 보수라고 하는 층들이 많이 집결한 곳이 아무래도 TK 지역, 이 영남층 아니겠습니까? 영남 네. 지역에서 있었던 유권자들께서 과연 우리가 투표할 그런 후보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보수 지역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네거티브적인 언행이라든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한 막말 이런 파문까지 휩쓸렸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을 주기는 참 어려웠던 그런 선거다. 안철수 후보냐 또는 홍준표 후보냐를 놓고 이 보수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 샤이 보수란 정말 이번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샤이 보수라는 뭐 샤이자가 붙은 흐름들은 처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영남 지역의 이 샤이 보수층들이 어떤 이번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문재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이 그래도 초기에 기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사전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선의 총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높은 80%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저도 뭐 20년 근무했지만 그 당락 조사, 예측 조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투표율 조사입니다. 투표율이라는 것은 당락 조사는 일정한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투표율을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투표율 같은 경우는 뭐 날씨 요인, 또 구도에서 요인, 막상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했지만 투표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표율 예측은 지난 조사보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론조사 상으로 맞놓고 보자면 85에서 90%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각종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석님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지난 선거에 그 80%를 넘어섰었죠. 지난 선거 때 이제 투표율 75.8%였는데 지난 네. 선거에 사실 이 투표율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 89%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인 17대는 6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대선에서 조금 반등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정치적 관심의 양극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몰리고 결집하고 그 투표율도 아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리고 뭔가 그 기대를 걸 수 있었던 그 후보를 갖지 못한 보수유권자층은 이 무관심한 쪽으로 가는 그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도 보면은 영남 쪽이 그 낮은 게 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영남 쪽의 인구 구성이 사실 호남 쪽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80%를 훨씬 상회하려고 그러면 전국적인 투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네. 80%를 넘기는 게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이다 보니까 또 지금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가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빅데이터가 민심의 어떤 기준 판단이 될 수 있을지 대표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그 빅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일반적인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보통 우리가 모집단, 전국이다 서울 시민단을 대상해서 몇 명을 표본을 추출해서 계량화 몇 대 몇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모집단과 추출된 표본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출된 모집단을 통해서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정량조사고요. 이렇게 다분히 추정에 따르는 한계, 그것을 이른바 표본 오차라고 하죠.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 소셜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소셜 분석은 인터넷 유저들이, SNS 유저들이 검색어나 주제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석입니다. 주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긍정어, 부정어, NLP라고 그럽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어 분석을 해서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데 여기서 사실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이 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호감도를 알 수는 없고요. 긍정어와 부정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패턴, 검색량, 버저량이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추정하는데 정리하자면은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가 그 후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지표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이제 그 후보의 뭐 지지도가 아하,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검색량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아젠다 뉴스보다는 네. 일반 시민들이 직접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SNS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 속에서 벌어진 요인들이죠. 근데 지금 SNS상에서 검색량이 많고 관심도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후보의 지지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 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어떤 빅데이터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빅데이터의 신뢰성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빅데이터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사실은 잘 맞지 않았다. 그동안은 여론조사에 굉장히 맹신하다시피 여론조사의 선거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여러 차례 선거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 블랙시트 투표도 그랬고 우리 4.13 총선도 그랬고 많은 부분에서 여론조사의 그런 신뢰가 낮아지면서 빅데이터라든가 다양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는 빅데이터가 상당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보조 지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검색어 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는 믿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그동안 나왔던 뭐 돼지발정제 파문이라든가 또는 설거지 발언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선거에 진다면 낙동강, 한강, 뭐 제주바다, 뭐 빠져 죽자, 뭐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인터넷상에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검색이 될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일정한 보조 지표로서 최근에 후보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함께 보면서 전체 판을 봐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효용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후보들은 어린이날인 오늘도 전국을 돌면서 이제 표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한 건 유일하게 이번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전 대통령. 제일 그 낮은 득표는 노태우 대통령이 36%를 득표해서 야권이 분열하는 바람에 그 당선이 되었고요. 대개 40%, 김대중 대통령이 40.3%였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42%였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48%대 후반에 그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늘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네네. 사실은 40%를 훌쩍 넘어간 여론조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이른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 표현될 만큼 그 확장성에서 40% 후반으로 올라가는 확장성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투표까지 합한 득표에서 예. 50%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나머지 후보들이 네. 그 분열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은 뭐 거의 그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과반 득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에 51대 48이었거든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51%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보수가 총결집했을 때입니다. 그 어느 한쪽이 총결집을 해도 과반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우리 그 선거 환경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막판 약진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네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선거 상황상 과반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홍준표 후보 말입니다. 지금 탈당파들의 복당 또 친박계 징계 해제 이렇게 용서를 해주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득이 되는 걸까요, 실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후보가
그런 네. 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후보가 이제 당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상승세를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발언도 하고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 보수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달려왔는데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좀 복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그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물밑에서 잠자고 있던 친박계가 동시에 이 전체 전면으로 돌출이 됐습니다. 서청원, 김진태,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결국은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후보는 사실은 비박계로도 활동했던 홍준표 후보가 됐지만 실제로는 친박계가 중심인 당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승부수를 던지긴 던졌는데 일단 그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친박계가 중심이 된 당.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친박계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 홍준표 후보에게는 이건 상당한 마이너스입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친박계에 대한 징계를 해제해서 다시 한번 친박계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당의 안정을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네.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고 약간의 득과 상당히 큰 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득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오히려 상황 실이 같습니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석님 생각은 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가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권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곧바로 열어야 됩니다. 그때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내년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바 친박계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그 들어온 의원들은 사실은 어쩌면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그 친박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약간의 간표 요인을 감수하고서도 전면에 나서서 이거 안 된다라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득표와 관계없이 네네. 대통령 선거 이후의 당권 투쟁에 이미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당대회를 둘러싼 각 계파 간의 그 힘겨루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은 이 과정에서도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까지 120시간 뚜벅이 유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죠. 그럼 만약에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계산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인의 선거 시기에 메시지, 발언은 다 의도와 전략이 담겨져 있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반패권, 탄핵 찬성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모이자.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셋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응해줄 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길이 있고 유승민 후보는 그런 내용을 겪으면서도 지금 가겠다 완조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말은 안철수 후보가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비문 반문 진영의 대표 선수는 나 아니냐. 네. 비문 반문의 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새 정치에 대한 열망들을 받아왔고 또 뭔가 진심이 어린 그런 정치를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지금 같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본인의 정치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소위 말해 뚜벅이 유세, 현 정치가 세몰이라든가 조직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정치인의 진심을 담아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열정을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한 건데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선거 막판 국면에 후보가 끊임없이 등장해서 국민들께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의 가치를 호소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의 이런 카메라와 유세 현장이 아니라 네.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 전면에서 약간 멀어진 것. 큰 모험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여줬던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뭐 진심 어린, 진정성 어린 정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칼이 될 걸로 보는데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당은 당의 조직력이 네. 사실은 호남의 의원들이 거의 다 분포돼 있고 당 조직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막판 선거전을 치러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이번 전략을 짰는데요.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당 안에 있는 다양한 국민의당의 그런 선대위의 다른 정치인들이 그 정도 역할을 또 더불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조직력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뭐 반문, 비문표를 달라 뭐 이런 의미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안철수, 뭐 유승민 연대론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글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기를 놓친 것 네.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은 선거전 초반에 그것을 위한 커다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투표용지 인쇄 다 끝나고 그리고 내일 모레 사전 투표까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른 후보와 연대를 밝히는 것은 그 약세를 보이는 것밖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선거 초반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은 이합집산을 네. 통해서 어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러나갈 동력을 삼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미 좀 늦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고 이제는 그저 그냥 투표를 기다리는 경우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만 누가 당선되어도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를 본다면 여소야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이후에 선거 이후에 그 다양한 그 이 세력 대 세력의 연합, 정당 대 정당의 연합 이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어떤 그 정책 연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도 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지는 않네요.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단 탈당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소신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반등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큰 반등은 하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그 효과를 거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6차례에 걸쳐서 다 했지만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진보, 보수, 공이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던 정책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는 힘이라든가 또 경제, 사회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들을 국민들이 높이 샀고 특히 이 청년층,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높은 반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후보를 버리고 탈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 구태 정치 아니냐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진심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이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율의 제고 효과, 특히 뭐 후원금은 10배 이상 증가하고 당원도 뭐 가입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도움은 됐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현재 사실은 후보가 핵심적인 정당의 이 후보만 5후보에 전체적으로 13명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도 견고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지지 기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판을 바꿀 정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받았던 지지율보다는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TV 토론 이후에 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심상정 후보의 앞으로 지지율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TV 토론 최대의 수혜자는 그 심상정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그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보 정당의 전국적인 득표율과 3%에서 3.5% 정도를 늘 오르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심상정 후보가 거의 2자리 숫자를 넘볼 정도로 지금 약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그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던 친북적 성격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친노동자적 성격 이런 쪽으로
그 자기를 그 자리매김한 심상정 후보의 그 언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정책 그리고 자기 소신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번에 어느 정도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보정당 득표의 벽을 훌쩍 깨트리는 그런 그 이 득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네. 대선 이후에 국회 운영에서도 상당한 그 효과,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승민 후보 문제도 약간의 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사실은 대선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첫 번째서부터 계속해서 유승민 심상정이 잘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체되거나 또는 떨어지는 현상까지 보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나타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 속에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돋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이 많은 반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동안의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로 얻었던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선 때까지 좀 마지막으로 좀 지켜볼 만한 변수 있다면 한두 가지 좀 짚어주시죠.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남은 변수는 이제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네거티브 정보입니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 가짜 여론조사가 횡행할 텐데요.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과연 이러저런 이슈들이 돌발은 되는데 네. 이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일 궁금해합니다. 여론조사는 그 얼마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중요하지만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여론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좀 보태주고 싶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지금 단일화라든지 뭐 안보 이슈 이런 것들 상당히 소멸 내지는 좀 해소 과정이라면 가짜 뉴스, 가짜 여론조사 이것이 마지막 표심을 좀 작용할 변수가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단일화라든가 북풍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얘기는 되지만 거의 지금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단계로 보고요. 네네.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열정들을 담아내는 투표율, 다시 말해서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이끌 것인가 네네. 그런 후보들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뉴스 또는 말실수 지금 캠프라든가 후보가 자칫 하나의 말실수로도 등락이 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짜뉴스, 말실수 같은 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투표율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이 후보들로서는 긴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그 변수는 이제 거의 사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아마도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막판이 되면 아마 기승을 부리겠지만은 네네. 사실 한국인들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은 뭐가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후보면 어떤 흠이 있어도 좋아하는 후보를 찍게 돼 있는 그동안의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변수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조용히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